선영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하필 저한테 맡기셨냐고, 왜 저한테만 짐을 주셨냐고.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아버님이 저를 가장 믿으셨던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야 무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이 시간이 멈춘 동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읍내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에 3번, 오가는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은 골목길, 그리고 그 골목 끝자락에 단층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담벼락에 기댄 동백나무에는 늦겨울을 버텨낸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붉고 조용하고 혼자였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하늘이 채 밝지도 않은 시각, 부엌에 불이 켜집니다. 김정혜가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75회를 살아온 손이지만 국자를 드는 동작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이 모든 것이 기도처럼 의식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 위에 차려진 밥그릇이 2개라는 사실입니다. 맞은편 자리, 아무도 앉지 않을 자리에도 수저가 놓여 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국을 뜹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밥상만큼은 늘 둘이서 먹는 것처럼 차립니다. 20년째 변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정혜는 보자기에 작은 보온병 하나를 쌉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보리차입니다. 마시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매일 챙깁니다. 그리고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읍내 종합병원 부속 요양동 3층, 2층 복도를 지나 3번째 병실 문을 밀면 창가 침대에 이준호가 누워 있습니다. 78살, 전남의 명문 동명고등학교 마지막 교장.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냅니다. 호흡은 기계가 대신합니다. 눈은 감겨 있습니다. 손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한때 교단 앞에 서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바라보던 그 손이 지금은 아무것도 쥐지 못합니다. 정혜는 자리에 앉아 남편의 손을 2손으로 감쌉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동백꽃이 피었대요. 대답은 없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병실을 채웁니다. 정혜는 개의치 않습니다.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말을 겁니다. 골목 담장 옆 그 나무 있잖아요. 올해는 유난히 일찍 피었어. 당신 보고 싶어서 그런가. 창밖으로 늦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꽃 한 송이 없습니다. 면회 온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정혜와 이준호 그리고 기계 소리뿐입니다. 하지만 정혜의 눈빛은 마치 남편이 방금 웃어 보인 것처럼 따뜻하고 충만합니다. 이준호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퇴직을 불과 2달 앞두고 서울에서 열린 전국 교육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국도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상대 차량과의 충돌이었고 준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기록됐습니다. 준호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 1년은 기다렸습니다. 2번째 해도 기다렸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정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준호는 살아있었던 시절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장 재직 내내
학부모들이 내미는 촌지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등록금을 교직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대신 납부해 준 일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학교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냐고. 준호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이유가 필요하냐고.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누워 있습니다. 대답 하나 없이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정혜는 남편의 손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이 손이 다시 움직일 거라고, 이 눈이 다시 열릴 거라고 20년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정혜도 압니다. 희망과 믿음 사이 어딘가에는 아주 오래되고 조용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큰아들 이성민이 들어섰습니다. 52살 건설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무너졌고 그 이후로 작은 건설 하청 일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배어 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습니다. 성민은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늘 똑같은 풍경입니다. 산소호흡기, 링거줄, 흰 침대,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 성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정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정혜의 손이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성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라도요. 어머니, 지금 이 병원은 한 달에. 알아. 정혜가 짧게 끊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민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등을 바라보다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다 결국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늦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그날 이후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말은 거칠게 나왔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도 압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민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혜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밥상을 2사람분으로 차리고 혼자 먹었습니다.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고 외투를 걸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3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해 3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3번째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오늘도 이준호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혜는 자리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람이 좀 있네요. 봄이 오려나? 대답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정혜는 보온병을 열어 보리차 향을 맡았습니다. 이준호가 살아있던 시절 저녁마다 보리차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손에 늘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인데 지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성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박선영이었습니다. 49살 성민의 아내입니다.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입을 열면 핵심을 짚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선영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정혜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잠시 이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묘했습니다. 안타까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표정인지 정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성민이는? 일 나갔어요. 이번 주 현장이 멀어서 새벽에 떠났습니다.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한번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정혜가 느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선영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미납고지서 보셨어요? 정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봤어요. 석 달치예요. 이번 달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병원 측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늘 차가웠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기자고 해요. 지금 이 병원은 한 달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고. 정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가면 산소호흡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아나요? 어머니, 이 사람은 지금 기계가 숨을 쉬게 해주고 있어요. 아무데나 옮길 수 없어. 선영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영이 나지막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사고 나시기 전날 서울 다녀오신 거 기억하세요? 그럼요. 교육자 세미나였잖아요. 네. 그날 선영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무언가를 맡기셨어요. 정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울 다녀오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한테만 따로 부르셔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잘 보관해달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혜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버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제가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였나요? 선영은 정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된 건지 그냥 멍하니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공증 약정서입니다. 20년 동안 제 옷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정혜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계속됐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날 서울에서 뭘 한 거예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이 성민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혜와 선영, 그리고 현장에서 급히 돌아온 성민. 테이블 위에는 차도 없었고 과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냥 앉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봉투였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입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습니다. 날짜는 20년 전 가을, 이준호가 서울에 다녀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에는 이준호 명의의 모든 재산, 퇴직금, 토지, 주택을 지역 청소년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였습니다. 정혜의 손에서 서류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성민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쯤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전 재산이라고요? 퇴직금의 땅까지 전부. 선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힘없이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시계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정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자신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밥상에 마주 앉고 밤이면 같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기쁜 것도 괴로운 것도 함께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만큼은 혼자 했습니다. 혼자 서울로 가서 혼자 공증을 받아왔습니다. 왜였을까요? 말했다면 반대했을까 봐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혜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성민이 손을 내리고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걸 20년 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게 지금이에요? 20년이나 지나서? 형님, 선영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문제, 병원비 문제, 그리고 이 서류.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민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기부 약정서가 유효하다면 지금 우리가 아버님 재산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공증 도장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차갑고 딱딱한 종이 한 장이 2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뜻이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사고 전날 밤, 이 집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났던 거 기억하세요? 정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하죠. 그날 밤 저는 안방에 있었어요. 아버님과 형님이 거실에서 다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꽤 오랫동안요. 성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선영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형님. 이제는요. 성민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기부 결정을 말씀하셨고 형님이 반대하셨어요. 서로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집을 나갔고 다음 날 새벽 아버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혜의 눈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성민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 눈빛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이른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노란 서류 봉투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것처럼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그날 밤 성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선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는 건지 자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민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마치 오래전부터 결심해온 사람처럼. 성민아, 아버지 퇴직하면 재산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하려 한다. 성민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예, 가난한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쓰고 싶다. 내가 교단에 서는 동안 내내 마음에 걸렸던 일이야. 형편이 안 돼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성민은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뜻을 정했다.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성민의 사업은 벼랑 끝이었습니다. 외환위기의 파도가 건설업을 통째로 집어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협력업체 대금이 막히고 은행 대출 만기가 겹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 아버지 퇴직금과 땅이었습니다. 그걸로 급한 불만 끄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남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달 어음이 막히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알고 있다. 알면서 이러시는 겁니까? 준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저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성민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가 힘든 거 모르는 아비가 어딨겠냐. 하지만 성민아, 아비가 번 돈으로 내 사업을 살리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내 길이 아니야. 그게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비는 널 믿는다. 믿으면 도와주셔야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정혜는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민이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한테 기대지 않겠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가 거실로 나왔을 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자자. 그게 그날 밤 준호가 정혜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혼자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기억을 묻어두었습니다. 아버지 사고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그냥 불운한 사고였다고 되뇌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 자주 가지 못한 것도, 병원비 얘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도
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님과 형님이 다투셨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집을 나갔고 다음 날 새벽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새벽 왜 혼자 차를 몰았을까요? 세미나는 전날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에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혼자 국도를 달렸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성민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더 있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버님 차 블랙박스 영상 경찰이 확인했잖아요. 졸음운전으로 결론 났잖아요. 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선영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형님, 저는 그 영상을 직접 봤어요. 사고 직후에 병원 원무과에서 보험 처리 서류 때문에 경찰서에 갔을 때 담당 형사가 잠깐 보여줬습니다. 성민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이 직선 도로에서 스스로 핸들을 꺾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순간 성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님.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쏟아졌습니다. 성민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성민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꺾는 장면, 스스로,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터에 나가야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민은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시각이었지만 간호사가 눈 감아줬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스며드는 복도 불빛만이 아버지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20년 세월이 고스란히 쌓인 얼굴이었습니다. 성민은 그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야. 성민이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무심한 소리였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내가 집을 나간 거 아버지도 알고 있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혼자 차를 몰고 나가신 거잖아요. 왜요? 어디를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영이한테 들었어요. 블랙박스 얘기. 성민의 손이 아버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설마 나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그날 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성민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였습니다. 선영에게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말없이 반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혜였습니다. 성민아. 네. 네 아버지가 그날 밤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민이가 집을 나가고 나서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어. 내가 설거지하고 있었거든. 그러더니 뒤에서 조용히 말하더라. 성민이 빚,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 애가 나한테 말을 못한 거 안다고. 성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걱정 말라고. 방법을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인지 나는 그때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 성민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남편의 손을 쥔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장학재단 기부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너도 살리고 싶었던 거야.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겠지. 성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생명보험. 아버지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었습니다. 성민의 사업빚을 감당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그 보험은 사고사의 경우에만 지급됐습니다. 자살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처리되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혜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준호의 손을 각자 쥔 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혜가 남편의 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숨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여보, 들려요? 나야. 정혜야. 성민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이준호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분명했습니다. 볼을 타고 천천히 조용히 흘렀습니다. 정혜가 두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당신 듣고 있었구나. 다 듣고 있었구나. 성민은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병실의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이제는 차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를, 눈물을, 그리고 진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간을.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성민은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갑자기 늘거나 표정이 환해지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조용함이 외면이었다면 지금의 조용함은 무언가를 천천히 소화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성민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출근 전 이른 아침에 들르기도 했고 현장 일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저녁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20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혜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정혜의 눈가가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민이 아버지 옆에 앉아 혼자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나 요즘 그날 밤 생각을 많이 해요.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믿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야속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싶었죠. 성민은 아버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다 알면서도 직접 해결해 주는 게 나한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던 거고. 목이 잠겼습니다. 성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방식이 너무 미웠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조금씩 병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이준호의 얼굴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햇빛 아래 놓인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즈음 선영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재단 기부 약정서를 들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준호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년 전 공증 문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문서 자체는 유효하다고. 다만 실행을 위해서는 가족 동의와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선영은 그 내용을 정혜와 성민에게 전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처럼 서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부 진행해야죠. 성민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병원비는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혼자 어떡해요? 정혜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민아, 당신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뜻이야.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어.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성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공증을 받아온 그 문서,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성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부 진행합시다. 정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감당할게요. 성민아, 어머니,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한테 진 빚이 있어요. 돈 말고요. 그 빚은 이렇게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선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셋이서 함께 병실을 찾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정혜가 남편 손을 잡고 성민이 반대편에 앉고 선영이 창가에 섰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셋이서 다 왔어요. 이준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부 진행하기로 했어요. 당신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성민이도 동의했어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성민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늦었죠. 한참 늦었는데 이제라도 아버지 편이 될게요. 선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켜드릴게요. 세 사람의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여전히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손도 표정도. 그러나 병실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게 눌려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조용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세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문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둘이서 마당에 앉아 별을 보던 밤이 생각났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별은 지지 않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못 보는 곳으로 가는 거라고.
정혜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기부 절차를 밟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민이 법률사무소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 재산 목록 확인서, 기부 약정 이행 동의서, 서류마다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정혜와 성민, 선영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쓰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20년 전 혼자 감당했던 결정을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읽어야 했습니다. 성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동안 성민은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하청 현장 일정을 조율했고 거래처 한 곳과 새로운 계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감당하겠다고 말한 이상 빈말로 끝내서는 안 됐습니다. 성민은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차를 끓이다가 말했습니다. 공증 사무소 예약은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요. 그래요. 정혜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장학재단 측에도 연락했어요. 20년 전 약정서가 있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많이 놀라더라고요. 재단 이사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만나야죠. 성민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재단 이사장 만나는 자리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아주 옅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이준호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정혜의 고집이었습니다. 성민도 선영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호는 오늘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정혜는 자리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민은 반대편에, 선영은 침대 발치 쪽에 섰습니다. 정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결정한 것, 이제 우리가 이어받으려고요. 장학재단 기부 진행할 거예요. 서류도 다 준비됐어요. 다음 주에 공증 사무소 가요.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산소호흡기 소리. 기부 동의서에 제 이름도 들어가요. 아버지 뜻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성민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잠긴 것을 애써 다스렸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진짜로요. 선영이 침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준호의 귀 가까이에 얼굴을 낮추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선영이요. 20년 동안 봉투 잘 간직했어요. 약속 지켰죠?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이제 아버님 몫은 저희가 할게요. 편히 계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지난번처럼 아주 미세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정혜의 손을 감싸고 있는 이준호의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쥐는 동작이었습니다. 정혜가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 성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손이 움직였어요. 선영이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담당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이준호의 손을 확인하고 눈꺼풀을 살폈습니다.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반응, 눈꺼풀 반응,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세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자극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정혜가 두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당신 듣고 있었지. 다 듣고 있었던 거지. 이준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또 한 줄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성민이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래된 나무가지 끝에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텨낸 나무가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병실 안에서도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손을 쥔 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우리가 다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다 알았어요. 목소리가 마지막에 가서야 조금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산소호흡기 소리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더 이상 차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이 자리에서 20년을 버텼습니다. 가족이 진실에 닿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공증 사무소를 다녀온 날 봄비가 내렸습니다. 굵지 않은 비였습니다. 우산을 쓰기도 애매하고 그냥 맞기에도 조금 젖는 그런 봄비. 정혜는 사무소 앞 계단에 서서 잠시 그 비를 맞았습니다. 성민이 옆에서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정혜는 아들 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됐어요. 이제 정말 됐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조용히 우산을 어머니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정혜는 그제야 아들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빗속을 걸었습니다. 선영이 뒤따랐습니다. 이준호 장학재단 설립 기부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20년 전 이준호가 혼자 공증 도장을 받아온 그 문서가 20년이 지나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부자가 20년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뜻을 이어받아 절차를 밟은 경우는 자신이 아는 한 없었다고. 성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할 무렵 동명고등학교 교문 옆에 작은 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현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준호 장학재단. 제막식 날 정혜는 남편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교장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준호의 얼굴. 정혜는 그 사진을 현판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성민은 현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름 세 글자가 학교 교문 옆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촌지 한 푼 받지 않았던 사람, 가난한 학생의 등록금을 몰래 대신 내주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돌에 새겨졌습니다.
성민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수혜 학생은 17살 여학생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다는 아이였습니다. 장학금 증서를 받아든 아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정혜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당신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정혜도 울었습니다. 성민도 선영도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은 매달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빠지는 달이 없었습니다. 현장 일이 바빠도 몸이 좋지 않아도 반드시 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제 성민에게 숙제가 아니라 이유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아버지가 왜 그 결정을 했는지 다시 이해하게 됐습니다. 선영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간호보조 자격증을 따서 요양병원에서 주 2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익숙해졌고 마음도 익숙해졌습니다. 선영은 봉사를 하면서 자주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준호가 평생 한 일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밥상을 2사람분으로 차리고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고 버스를 탔습니다. 3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해 3층 복도를 걸어 3번째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꽃이 놓였습니다. 성민이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이었습니다. 봄에는 개나리,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국화. 작은 유리병에 꽂힌 꽃이 창가에 놓였습니다. 이준호의 얼굴 가까이 빛이 드는 자리에 어느 가을 오후 정혜는 남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전달식에서 아이들이 또 울었어요.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다 울어.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 몇 장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당신 이름이 이제 학교 교문 옆에 있어요. 돌에 새겨져 있어. 매일 아이들이 그 옆을 지나다녀요. 알아요? 이준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어도 밖에서는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 뜻이, 당신 마음이. 성민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전달식을 마치고 곧장 온 것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장학금 덕분에 꿈이 생겼다고. 정혜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되고 싶대요? 선생님이요. 정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성민은 국화를 창가 유리병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병실 창가에 가을 햇살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 병실 안에, 이 조용하고 작은 공간 안에 한 사람의 일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완전한 각성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무너진 가족이 다시 서로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청렴함이 20년을 넘어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또 동백꽃이 필 것입니다. 정혜는 그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남편 손을 잡고 꽃 소식을 전하며
언제까지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